안녕하세요. 브리클래스 통합사회 김승범입니다. 자, 오늘 들어갈 내용은요. 2021년 고1 11월 모의고사 바로 문제풀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짧은 시간 동안 나가야 되니까 바로 내용 보시죠. 자, 1번입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하여 AD 관점에서 탐구할 수 있는 적절한 활동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는 1단원 문제가 되겠죠. 1단원 문제에서 통합적 관점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우리나라 동해안의 해안 침식이 가속화되고 있다. 항만이나 방파제, 건설 등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모래사장이 빠른 속도로 깎여 나가면서 관광 자원이 상실되고 하고 딱 나와 있죠. 자, 여기서 현상, 동해안 해안 침식 가속화되고 있다. 됐죠? 그럼 이 자료와 관련해서 탐구할 수 있는 적절한 활동이지 않습니까? 자, A는 시간적 관점, B는 공간적 관점, C는 사회적 관점, D는 윤리적 관점. 자, 그럼 이 현상을 각각의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그 내용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볼게요. 일단 이런 문제 푸실 때는 A, B, C, D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괜히 헷갈립니다. 뭐 대비하면서 보지 말고 일단 그 내용부터 먼저 분석하고 한번 가볼게요. 이런 거죠. 해안 침식의 연도별 진행 과정. 자, 연도가 나왔고요. 그렇죠? 연도, 진행 과정. 시간에 따른 과정이죠. 시간에 따른 과정. 따라서 시간적 관점이 되는 겁니다. 무슨적 관점? 시간적 관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보는 겁니다. A가 맞네. 지금 기억은 시간적 관점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A래. A를 보니까 시간적 관점이야. 맞구나. 이렇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기억 B. 나중에 보셔요. 나중에 해안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바람직한 태도 탐구하기. 바람직한 태도. 포인트가 여기 나오죠. 그렇죠? 바람직한 태도. 올바른 태도. 됐습니까? 윤리적 관점이다. 그럼 윤리적 관점이면은 D가 나와 있네요. D인데 B래요. 그렇죠.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A, B 이렇게 읽으시면 헷갈리니까 내용부터 분석하시고 하나씩 차분히 대입하시면 된다. 이거죠. 따라서 이거는 B가 아니죠. 윤리적 관점이니까. 됐습니까? 자, 는 C 넘어가. 해안 침식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자, 정책 조사하기. 자, 포인트 정책입니다. 정책. 어떤 구조나 정책을 파악하는 거 바로 사회적 관점이죠. 그럼 C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사회적 관점. 그럼 C. 맞네요. 그러면. 그렇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해안 침식이 심각한 지역 분포. 공간적 관점이 되겠죠? 공간적 관점. 됐습니까? 이거. 자, 그럼 공간적 관점이면은 B가 돼야 되는데 D가 나왔으니까 틀렸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가다. 몇 번입니까? 2번. 자, 근데 또 이렇게 끝내면 재미없죠? 지금 동해안의 해안 침식을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보아서 우리는 결론이 뭡니까? 자, 이렇게 다양하게 보게 되면은 결국 통합적 관점을 모이게 되는데 이 통합적 관점은 결국에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통합적 관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쪽의 관점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본다면 더 정확성이 높아지겠죠. 자, 그런 내용이 됐고요. 정답은 몇 번? 2번이었다. 좋죠? 자, 이제 다음 문제 들어가시죠. 자, 기본권 문제가 나왔네요. 자, 기본권 문제는요, 여러분. 기본권 문제는 4단원이 되겠죠. 그렇죠? 4단원. 기본권의 특징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갑은 범죄 행위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중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선고권을 제한하는 땡땡법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자, 나왔습니다.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A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일반 국민과 집행유예 중인 자를 차별 취급하는 것이므로 B를 침해했다. 차별 취급해서 B를 침해한다고 판단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뭐 집행유예 설명해주고 싶지만, 그렇죠? 이런 다 설명해주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하고 가겠습니다. 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A입니다. A가 뭐죠? 따라서 참정권이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대. 어디 과정에? 정치 과정에. 됐습니까?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지 않습니까? 자, 이 참정권은 크게 다시 세 가지로 갈리죠. 어떻게 갈립니까? 첫 번째, 선거권이 있죠. 두 번째, 투표
투표권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공무, 단임권이 있죠. 그러니까 선거권은 뭐예요, 여러분? 사람 뽑는 건 아니죠. 사람 뽑아주는 권리는 투표권입니다. 선거권은 내가 이 나라에 또는 어떤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는 게 선거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대표가 되겠습니다라고 나설 수 있는 권리가 선거권. 그러면 너 해라고 표를 던져주는 게 투표권. 그 다음에 국가,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쉽게 해서 공무원 될 수 있는 권리, 공무 단임권이 바로 참정권에 들어가지요. 자, 이 참정권의 성질을 잠깐 보신다면요. 성질은요, 바로 포괄적 권리가 아니라 열거적 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를 전제로 보장받는다. 됐습니까? 따라서 열거적이라는 표현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참정권 보장받기 위해서는요. 법률에 열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참정권을 보장하겠다라고 법률에 열거 쓰여 있어야 된다는 소리고요. 두 번째, 국가를 전제로 보장한다. 따라서 국가가 없게 되면은요. 그렇죠? 국가가 없게 되면은 어디에 참여할 겁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 참정권은 어떻게 보장받는 권리다? 국가가 있음을 전제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차별 취급함으로 비를 침해받았다. 뭐가 될까요? 바로 평등권이 되겠죠. 자, 평등권입니다. 평등권. 그쵸? 오케이. 자, 평등권은요, 여러분. 자, 성질이요. 적극적 권리일 수도 있고, 소극적 권리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특별한 사유 없이 부당 대우를 받지 않는, 즉,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가 평등권이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 내용 갖고 문제 보시죠. 자, 옳은 것은 1번, A의 예로 공무 단임권을 들 수 있다. 바로 나왔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A는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권리이다. 자, 됐습니다. 제한할 수 없는이 틀렸죠. A든 B든, 그쵸? 우리 기본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알겠습니까? 이 기본 권리들은요, 다 법률을 통해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국가안전보장이라든가, 그쵸? 그다음에 공공복리라든가 질서 유지를 위해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자, 3번. B는 다른 기본권 침해 시 이를 구제받기 위한 수단적 권리. 자, 여기는 청구권. 자, 원래 지금 보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쵸? 앞으로 봐야 될 우리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혹시 이쪽 파트 나중에 시험표에 나온다면은요, 다른 기본권 침해 시 이를 구제받기 위한 수단적 권리 나오면 무조건 청구권 가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상관없으니까 틀렸고요. 자, A는 B와 달리 모든 사회생활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 권리이다. 자, 생활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 권리는 평등권이기 때문에 A와 B의 위치가 서로 바뀌었지요. 그 다음에 B는 A와 달리 적극적 성격이다. 자, 여러분 적극적 성격. 자, 이것도 정리 좀 해드릴게요. 적극적 성격의 권리는요, 여러분 참정권,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 사회권, 국가한테 나 인간되게 살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청구권, 나 부당한 대우 받았으니까 구제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줘야 되겠죠. 이 세 가지는 다 적극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B는 A와 달리가 아니라 A가 이미 뭡니까? 적극적 권리입니다. 근데 B는요, 여러분, 평등권은요, 소극적 권리일 수도 있고 적극적 권리일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차별만 안 받으면 돼 하면 소극적이지만, 나 차별 받았으니까는, 알겠습니까? 나 지금 차별받고 있어. 빨리 제거해줘. 이렇게 청구권적인 생각을 띄게 되면은 평등권도 적극적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틀렸다라는 거 해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는 가나 국가의 도시화율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도시화율. 자, 도시화율 문제니까 도시화 파트 문제 되겠고요. 3단원 문제가 되겠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됐죠? 자, 지금 지도가 보이십니까? 자, 여긴 지금 유럽 국가 찍혀 있고요. 선진국이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 국가 찍혀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이 되겠네요. 자, 보시면은요. 이게 잘 안 보이십니까? 네, 1960년대라고 쓴 거거든요. 자, 60년대 이미 도시화율이요. 70%를 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도시화율은요.
대략 한 80%가 조금 될라 말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80 잡을게요. 예, 80 도시화로 됐네요. 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자, 과거부터 이미 도시화율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70% 도시화가 됐다는 소리는 농촌이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960년대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막 농촌이었을 때, 그렇죠? 1960년대 때 지금 이 나라는 70%가 도시가 됐답니다. 그럼 30%만 농촌이었다. 와, 정말 도시화율이 높았구나. 과거부터 높았구나. 근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정도밖에 안 올랐죠. 그렇죠. 도시화율은 높았으나 현재 속도는 느리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자, 1960년대입니다. 도시화율이 거의 0에 수렴하는 듯한, 물론 0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10은 절대 안 돼요. 알겠습니까? 5% 잡을까요, 그냥? 예. 도시화율 5% 정도밖에 안 되고, 2020년에도 도시화율이 40%가 안 돼요. 한 38%? 자, 도시화율, 아무래도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이지 않습니까? 도시화율이 높다가 아니죠. 낮다. 아무래도 산업화가 늦게 또는 덜 됐으니까. 하지만 속도를 보세요. 5에서 38. 속도가 이만큼 증가했죠. 따라서 도시화율은 굉장히 빠르다. 그러니까 느리다, 빠르다는 여러분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변화 속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양은 높았지만 속도는 느려지는 거고, 자, 여기는 양은 별로 안 되지만 속도는, 도시화되는 속도는 굉장히 뭐다?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좋습니다. 자, 3단원 도시화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요. 자, 보겠습니다. 칸은 2020년에 도시 인구가 촌락 인구보다 적다. 2020년 거의 도시화율 80%, 그럼 도시 인구가 거의 80%에 산다는 소리인데, 그렇죠? 촌락 인구 적을 수가 없겠죠. 나는 촌락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도시화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럼 촌락 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가 아니라 감소해야 되겠죠. 틀린 내용. 자, 가는 나보다 3차 산업 종사자. 자, 여러분 2차도 아니고 3차입니다. 주로 서비스업이 되겠죠. 3차 산업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발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는 나보다 3차 산업 종사 비중이 크다. 맞네요, 그러면. 자, 4번. 나는 가보다 산업화 시작 시기가 나가 이르다? 반대로 됐죠. 나는 가보다가 아니라 가는 나보다가 돼야 되겠죠. 나는 가보다 2020년 도시화 진행 속도. 자, 보이십니까? 속도 됐습니까? 속도는 변화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보실게요. 70에서 80 정도로 근 몇 년입니까, 여러분? 60에서, 그렇죠? 40, 60. 60년 동안 이 정도 도시화가 더 증가됐을 뿐입니다. 근데 여기는 40년 동안 도시화 속도가 빨랐죠. 기울기, 우리 과학 다 배우지 않습니까? 기울기가 급할수록 속도가 빨라진다는 사실. 따라서 나는 가보다 2020년 이후 도시화 진행 속도가 느리다가 아니라 빠르다가 돼야 되겠죠. 속도는 여기가 더 빨라졌죠. 알겠습니까? 정답은 몇 번? 정답은 3번.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제 4번 보시죠. 자, 4번입니다. 자,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장 적절한 거. 보통 우리가 이런 문제를 이제 약간 독해형 문제를 얘기하는데요. 솔직히 이건 기본 개념 없어도 이 제시문의 글만 잘 보시고 풀 수 있는 보통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문제 푸는 요령은요, 말 그대로 난독증이 없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 정의는 이렇게 읽으시면은 뭔 소리야? 다시 읽게 되고, 뭔 소리야? 다시 읽게 되고, 그러다 보면 문제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금 차분하게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취업에서 차별을 겪는 경우가 많다. 좀 차분하게, 이렇게 더 시간을 절약하는 팁입니다. 두 번째는 또 뭐냐면 가장 적절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선택지에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게 어렵냐면은 가장은 아닌데 나름 적절한 게 있어서 그래요. 이제 의미 전달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장 적절한 걸 찾는데 선택지에는 가장은 아니고 뭐 얘도 나름은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선택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좀 헷갈리게 만드는 게 이런 독해 스타일의 문제거든요. 차분하게 읽는 게 먼저 급선무고 그 다음에 가장 적절한 걸 찾는데 여러분 뇌피셜로 찾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글에 보이는 내용을 바탕으로 찾아주셔야 합니다. 자, 이 문제는 4단원 문제가 되겠고요. 맞나?
죄송합니다. 4단원이 아니라 6단원이네요. 예. 6단원 문제가 되겠고요. 바로 사회적 약자 배려, 바로 적극적 우대 조치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실게요. 자,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취업에서 차별을 겪는 경우가 많다. 약자죠. 사회적 약자, 차별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자, 누가 나섰죠? 정부가 나섰네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3.4%, 일정 규모 이상 일반 사업장에서는 3.2%로 정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장애인의 의무로 고용하는 것을 정했답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속적인 정부 정책의 시행으로, 자, 이러한 정부 정책의 시행으로 장애인 고용 여건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데, 이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의 수립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정부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 자, 일단 글 차분하게 읽었죠. 자, 갑니다. 1번, 사회적 소수자 우대 정책으로 인한 역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분명히 지금 사회적 약자를 차별을 개선하려고 만든 적극적 우대 조치죠. 그럼 우리가 옛날에 배웠을 때 적극적 우대 조치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서 좋지만 단점으로는, 그렇죠? 사회적 약자가 아닌 사람들한테 역차별의 단점이 나타날 수 있다. 분명히 여기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을 대충 보고, 아, 약자 배려인가 봐. 우대 조치인가 봐. 아, 이거 배운 적이 있어. 그다음 1번. 이런 식으로 하면은 틀린다 이겁니다. 물론 사회적 약자를 우대 조치하게 되면은 역차별 문제 필요하고요. 있고요. 그다음에 해결할 필요도 당연히 있습니다. 관련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관련이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이 글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2번 먼저 볼게요. 사회적 소수자가 겪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자, 약자가 겪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선 법과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답은 나왔죠, 여러분?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 법과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죠? 가장 적절한 걸 찾아야 할 때는 여러분 뇌피셜로 찾는 게 아니라 제시문에서 반드시 분석해서 찾아야 된다. 됐죠? 정답은 2번이에요. 네, 2번.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다 보면은 역차별 문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이 글과 아예 관련 없는 건 아니지만 가장 적절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번 틀린 거죠. 그 다음 3번. 집단 크기에 의해 사회적 소수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님. 그렇죠? 사회적 소수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집단의 열쇠가 아니라 권력의 열쇠죠. 그러니까 크기, 규모의 열쇠가 아니라 권력의 열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 글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소수자들은 자신들이 차별받는 집단 속에 속해 있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 한 적 없고요. 사회적 소수자가 겪는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 구성의 의식 개선. 자, 의식 개선 필요하다? 아니죠. 아까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개인적 차원의 해결이 아니라 제도적 차원의 해결이 되겠죠. 따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제 5번입니다. 자, 보시죠. 자, 다음 자료는 어떤 기후 지역을 여행한 기록의 일부이다. 이 기후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는 2단원 기후와 인간 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봅시다. 자, 여행 기간은 1895년. 언제요? 옛날이네요. 그렇죠? 됐습니다. 준비물 물 455리터. 와, 무거웠겠다. 낙타, 양, 천막. 됐죠? 그 다음에 오아시스, 넓은 모래 벌판, 한낮의 기온은 50도, 모래 언덕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쌓여 60m까지 쌓였다. 이유는 강풍. 됐습니까? 나무가 없어서. 자, 그림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 다 시험지 있으시죠? 뒤에 이거 산 아닙니다, 여러분. 모래 언덕 얘기하는 거고요. 사구라 그러죠. 이 앞에 낙타들이 있습니다, 지금. 자, 물은 거의 바닥 났고 타는 듯한 갈증에 우물을 파기 시작했다. 50cm쯤 파자 모래가 축축해졌고 1m쯤 파헤치자 물이 솟아올랐다. 다행이네요. 소금기가 있었지만 맞아요. 이 건조 기후에 나오는 이런 우물의 물들은요 거의 소금기가 많습니다. 자, 5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낙타들은 열심히 마셔댔다. 바로 건조 기후 여행기가 되겠네요. 자, 강수량보다 비가 오는 양보다 증발량, 물이 증발량이 많다. 벌써 정답은 쉽게 나왔습니다. 1번.
1년 내내 비가 많이 내린다. 열대 우림이죠. 넓은 침엽수림지대, 냉대 기후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은 수렵과 술록 유목 한대 기후가 되겠죠. 여름이 고온다습해서 벼농사, 바로 아시아 계절풍, 바로 우리나라 같은 기후가 되겠습니다. 자, 건조기후 차이 되니까 정답은 쉽게 1번이 답이네요. 자, 다음 문제 보시죠. 자,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거는 1단원 행복의 조건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요. 자, 칼럼 보실까요? 역시 독해형 문제 나왔죠? 가장 적절한 것 하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자, 땡땡신문 칼럼.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주일에 8시간 이상 봉사활동하는 사람 중 95%가, 자,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 95%가 봉사활동 후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했다고 한다. 기분 좋아. 됐습니까? 좋아요. 그들은 힘든 일을 하면서도 힘든 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나눔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행복감을 느꼈다고 한다. 이런 행복감은 왜 느끼는 것일까? 그것은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타인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기적인 마음을 넘어서 타인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방법 배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간디는 보상을 구하지 않는 봉사, 쉽게 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봉사가 되겠죠. 남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행복하게 한다. 대가 없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배려, 봉사는 남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자신도 행복하게 한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다. 독해형 문제예요, 솔직히. 맞죠? 행복의 조건이긴 하지만 행복의 조건을 공부 안 했어도 잘만 보면 풀 수 있는 문제. 하지만 가장 적절한 거. 1번,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 한 적 없죠. 2번, 다른 삶을 위해서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야 된다. 이런 말 한 적 없고요. 도덕적 실천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행복을 가져다 준다. 자, 이런 것도 난독증이 있으면 이제 분명히 3번 답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됐어요? 타인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방법. 도덕, 사람들 행복 가져다 줘. 답 3번. 안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아니죠. 알겠습니까? 4번. 자기 자신의 다양한 욕망을 자유롭게 추구할 때 행복해진다. 행복해질 수 있죠. 이 제시문을 안 봤으면 4번도 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제시문과 관련 없는 거니까 4번 답이 아니고요. 5번.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의 실천은 행복한 삶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죠? 봉사를 했더니 더불어 행복해진다. 정답은 몇 번? 5번이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제 7번 내용 보시죠. 자, 이건 우리가 최근에 강의를 통해서 공부했던 평화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개념은 8단원 내용이 되겠죠. 8단원 내용이 되겠고요. 자, 바로 평화의 의미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죠. 자, 평화는 기억과 니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억은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 자, 힌트는 뒤에서 나왔죠. 직접적 폭력이 없는 평화. 기억은 뭐가 되죠? 바로 소극적 의미의 평화가 되겠죠. 소극적만 적을게요. 좋습니다. 그다음 국내외적으로 전쟁, 분쟁, 테러 등이 발생하는 상태를 얘기한다. 니은은 직접적 폭력이 없을 뿐 아니라, 자, 갑니다. 직접적 폭력 없어. 첫 번째 나왔죠. 근데 플러스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 우리 합쳐서 뭐라고 불러줍니까? 바로 간접적 폭력이죠. 됐습니까? 자, 소극적 평화는 직접적 폭력, 얘만 없으면 됩니다. 그쵸? 근데 니은은 1번 소극적 평화처럼 직접적 폭력 더하기 간접적 폭력 2번까지 없어져줘야 니은이 되겠죠. 니은은 적극적 의미의 평화가 되겠습니다. 적극적 의미의 평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가볼게요. 기억은 무력 충돌이 없는 상태를 포함한다. 소극적인 평화는 무력 충돌이 없는 상태를 포함한다. 말은 맞죠. 하지만 옳지 않는 걸 찾는 거기 때문에 답은 아닙니다. 2번, 기억. 기억의 실현은 이거죠. 자, 빈곤 문제 해결을 보장한다. 자, 포인트. 빈곤 나왔죠. 빈곤. 자, 억압과 차별. 보이십니까? 자, 빈곤, 억압, 차별. 여기도 폭력이다.
이런 폭력을 우리 무슨적 폭력으로 불러주냐면요. 바로 간접적 폭력. 그 중에서도 우리가 구조적 폭력이다. 이렇게 불러주거든요. 구조적 폭력이다. 됐습니까? 그럼 구조적 폭력이니까 당연히 간접적 폭력이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적극적 평화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의 실현은 이런 해결을 보장한다.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 실현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기억의 실현은 빈곤 문제 해결을 보장한다. 왜냐하면 기억만 됐다고, 그렇죠? 간접적 폭력의 해결이 되진 않겠죠. 그렇죠? 이거는 직접적 폭력만 제거하는 거니까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니은은 각종 억압과 차별이 사라진 상태를 포함한다. 그렇죠? 적극적 평화는 억압과 차별, 당연히 사라진 상태 맞고요. 니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그렇죠, 여러분. 제도 개선입니다. 제도 개선. 이런 간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제도 개선 필요하다는 사실 명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은 모두 물리적 폭력이 제거된 상태. 직접적 폭력이 물리적 폭력이죠. 그렇죠? 제거돼야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소극적, 적극적 평화의 공통점 바로 뭡니까? 둘 다 물리적 폭력의 제거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틀린 거 찾는 거니까 정답은 몇 번? 2번이다. 기억해 주세요. 좋습니다. 자, 이제 8번 문제입니다. 자, 나왔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첫 번째 문제. 바로 8번이죠. 경제 파트 문제가 되겠고요. 이 글을 딱 보면은요. 이게 약간 조금 비현실적인 글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좀 괴롭히게 만든 거지만 이건 어떤 특정한 개념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조금 과한 설정이다 보니까 문제 풀 때 조금 불편해서 틀린 학생들도 있을 거라 예상을 합니다. 자, 가볼게요. 자, 다음 값 선택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그렇죠? 자, 이거는 5단원 문제고요. 바로 합리적 선택과 관련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실게요. 자, 단 값이 예매한 해외 패키지 여행 상품은 환불이나 재판매 되지 않으며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구매한 어떤 환불이나 재판매가 되지 않으며 하고 나와 있죠. 그렇죠. 어떤 개념입니까? 한 번 샀으면, 한 번 비용을 지불했으면 환불 안 돼, 재판매 안 돼. 어떤 개념을 넣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까? 바로 매몰 비용이죠. 이미 돈 나간 겁니다. 이미 지불한 거죠. 다시 회수가 잘 안 되는 비용. 그쵸? 그러니까 약간 첫사랑 같은 느낌. 떠나갔더니 안 와. 됐습니까? 추억에만 살아있을 뿐 실제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 첫사랑 같은 비용, 일명 무슨 비용? 매몰 비용. 자,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할 때 매몰 비용은 꼭 기억하셔야겠죠? 바로 계산해. 넣으면 된다, 안 된다? 계산하지 말자. 합리적 선택하기 위해서 이미 쓴 돈은 떠나간 거니까 보내줘라. 다신 계산 넣지 말아가 되겠죠. 좋습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대학생 갑은 여름 방학 중 2주 동안 기업, 커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지 해외 패키지 여행을 떠날지 고민. 왜 고민?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 고민. 됐습니까? 오케이. 얼마 전 해외 패키지 여행 상품을 니은 100만 원에 예매하였지만, 자, 해외 패키지 여행 상품을 이미 100만 원에 예매하였대요. 했대요. 돈 쓴 거네. 같은 기간에 커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 할 경우 100만 원의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갑은 커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였다. 자, 첫 번째, 일단 고민한 이유가 뭐였죠? 한 번 더 써볼까요?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죠. 무슨적 선택? 합리적 선택. 좋습니다. 자, 일단 합리적 선택을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될까? 바로 자원, 또는 시간, 또는 비용 등등의 희소성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정말 많으면 뭐 선택을 걱정합니까? 다 사면 되지, 다 쓰면 되지. 됐습니까? 근데 비용이 모자라니까 우리가 그 희소하기 때문에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이 친구도 고민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의 희소성 때문이다. 됐습니까?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합리적 선택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방법.
자, 첫 번째 방법 뭐가 있죠? 첫 번째는 편익하고 기회 비용을 본다면 뭐가 더 커야 됩니까? 뭐가 더 커야 되죠? 그렇죠. 이익이 더 커야죠. 적어도 같거나 편익이 더 커야죠. 어차피 돈을 썼는데 어쨌든 기회 비용이 비용이지 않습니까? 돈은 나간 건데 돈을 썼다면은 그거보다 만족도가 더 높으면 합리적 선택을 한 거지 않겠습니까? 됐죠? 그리고 기회비용 뭔가요? 포기된 것들 중 가장 가치가 큰 것.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면 어쨌든 들은 비용보다 이익이 커야 된다. 그 정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편익 마이너스 무슨 비용이? 기회비용이 적어도 뭐보단 커야 될까요? 그렇죠. 0보단 커야 된다. 0보다 크라는 소리는 바로 양수값을 갖는다는 소리죠. 편익 마이너스 기회비용이 마이너스를 갖게 되면 0보다 작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뭐야? 돈은 많이 썼지만 그만큼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비싼 돈 주고 밥을 사 먹었는데 맛이 없었다. 뭐 그런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편익 마이너스 기회비용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사실. 됐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세 번째죠. 바로 매몰 비용. 아까 있었죠. 매몰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왜요? 이미 썼으니까. 다시 회수가 안 될 거니까. 왜요? 아까 환불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넣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불편한 이유가 내가 이미 100만 원짜리 여행 패키지 예매한 겁니다. 돈 나간 거죠. 근데 알바할까? 그냥 여행 이미 샀는데 갈까?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소와 다른 거지 않습니까? 평소 같으면 이미 100만 원 주고 여행 패키지 샀는데 그걸 포기하고 알바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자, 거기서 우리가 불편을 느끼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매몰 비용을 설명하려고 굳이 만든 상황이니까 자기 뜻과 안 맞는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아르바이트, 자, 알바를 선택했다 한번 볼까요? 자, 알바를 선택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익, 그러면 편익이죠. 편익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100만 원의 돈을 벌 수 있다. 바로 커피 전문점 수익 100만 원이 편익이 되는 거고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포기된 것들 기회비용이죠. 기회비용은 뭐가 되죠, 여러분? 그쵸? 바로 여행이 되겠죠. 그럼 선생님 여행 쓴다고 아까 100만 원 썼으니까는 이거는 그냥 0인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기회비용은 여행에서 끝난 겁니다. 단 무슨 비용? 매몰 비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나간 돈 100만 원 어차피 환불도 안 되고 재판매도 안 되는 이 100만 원은 신경 쓰지 말자 이겁니다. 쓰지 마세요. 그냥 기회비용은 여행 끝.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여행을 선택했다. 만약에 여행을 선택했다. 그럼 편익은 뭐죠? 당연히 여행에서는 만족감이 되겠죠. 나 여행 간다. 그래서 만족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그에 따라서 기회비용은 뭔가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 100만 원인데 자 보셔요. 100만 원 우리 기회비용 공식 아시죠 여러분? 기회비용은 뭐 플러스 뭡니까? 명시적 비용 더하기 암묵적 비용이죠. 여기서 암묵적 비용은 뭐죠? 실제로 얻을 수 있었으나 내가 포기함으로써 알겠습니까? 얻지 못할 이익이 바로 암묵적 비용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만약에 아르바이트 했으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여행을 가는 바람에 알바는 기회비용 포기가 됐고 따라서 벌 수 있었으나 포기된 거니까 바로 100만 원. 따라서 이 100만 원은 무슨적 비용이 됩니까? 암묵적 비용이 된다. 무슨적 비용이요? 암묵적 비용이요. 자, 워낙 어렵고 중요한 단원이다 보니까 조금 필기해 드렸습니다. 합리적 선택과 각각의 선택 됐습니까? 봅시다. 자, 1번입니다. 기억의 선. 기억, 여기죠. 고민. 희소성으로 인한 경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까 희소성 때문에 의한 경제 문제로 합리적 선택을 하려고 선택하려고 고민한 건데 고민했다는 소리는 선택을 하려고 고민한 건데 희소성 때문이 맞는데 발생하지 않는 데입니다. 틀렸죠. 자, 니은
100만 원 예매했죠. 이미 돈 쓴 거죠. 매몰 비용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를 답하고 싶었던 거야, 출제자는. 2번을 그러니까 매몰 비용을 이번 문제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을 껴서 만든 거죠.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갈게요. 디귿은 커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 할 경우에는 발생하는 명시적 비용이다. 여러분, 알바를 했다면은 이건 명시적 비용, 이거는 지금 비용이니까 기회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아니요, 알바를 선택했다면 기회비용이 아니라 편익이 되는 거죠. 명시적 비용이 아니라 편익이 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3번 틀렸고요. 평소 때 이렇게 아르바이트라는 표현을 다 안 쓰고 알바하다 보니까 읽는 과정에서 이게 머릿속에 약간 오류가 났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4번, 해외로 패키지 여행을 떠날 경우. 자, 여기 있습니다. 발생한 암묵적 비용은 없다. 있는데. 알바 100만 원, 암묵적 비용 있는데 없다. 틀렸네. 그렇죠? 5번, 커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 할 경우에 얻는 편익은 기회비용보다 작다. 왜요? 아니죠. 이 사람이 이걸 했다는 것은 그래도 얘보다 편익이 높기 때문에 선택을 했겠죠. 이거 선택했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기회비용보다 작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커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 할 경우는 알바를 선택한 거지 않습니까? 왜 선택했을까요, 갑이? 기회비용보다 이게 더 크다고 생각했으니까 선택을 했겠죠. 따라서 기회비용보다 작다 하면 안 되죠. 선택 안 했겠죠. 됐습니까? 이걸 선택했다는 것은 여기보다는 얘가 더 편익이 높기 때문에 한 거니까 기회비용보다 크다가 되겠죠. 편익이. 됐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자, 여기까지 8번 문제였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9번 문제가 되겠고요. 9번 문제는 2단원의 환경 문제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이산화탄소 배출량. 끝났죠? 온난화네요. 이산화탄소. 메탄가스는 온난화지 뭐, 그치? 증가해서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할 경우 온난화 맞네요. 우리나라 계절 시작 및 계절 지속 기간은 변화될 것이다. 계절 시작, 지속 기간 변화. 특히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위치한 부산은 이러한 변화가 클 것으로 예측돼서 현재보다 2090년대, 2090년 살아 있을까요, 과연? 자, 여러분은 살아 계셔야죠, 그렇죠? 기억이라고 전망된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여름, 1920년대입니다. 90년대, 2040, 2090.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좀 살고 있네요, 그렇죠? 요건 미래 예측치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름이 증가되고 있구나. 여름 증가. 됐습니까? 그에 비해서 겨울이 뭐야? 이건 아니 소멸해 버렸네요. 그렇죠? 겨울이 2040년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2090년대는 아예 우리나라 겨울, 부산에서는 겨울이 소멸해 버립니다. 부산에서는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가볼게요. 적절한 거. 전망. 여름 시작일이 늦어진다. 아니죠. 현재는 여름 시작일이 6월이지만, 1920년대는 6월이었지만, 알겠습니까? 이때는 거의 무슨 5월 초입니다. 빨라지겠네요. 2번, 겨울의 지속 기간이 감소, 소멸. 틀렸네요. 열대야 발생 일수. 그렇죠. 한밤에도 온도가 25도 이상 올라가고 25도 이하로 안 떨어지는 게 바로 열대야죠. 발생 일수가 증가. 그렇죠. 여름이 증가하니까 맞네요. 그다음에 서리는 겨울과 관련이 있죠. 서리가 내린 날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더 적어지거나 소멸하겠죠. 해안, 저지대 침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겠죠. 왜요?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지구 온난화 문제였으니까. 정답은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이제 10번입니다. 자, 10번 문제는요. 10번 문제는 3단원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 바로 교통 발달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죠. 옳은 설명만을 있는 데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그렇죠? 많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보기가 좀 빠졌습니다.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기억.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동해안 가는 길이 한결 수월하고 빨라졌다. 그렇죠.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개통 수월하고 빨라져. 이로 인해 고속도로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인근에 위치한 인근 위치한 상점들 매출 크게 증가. 됐죠? 이것 때문에 이 도로 인근 상점들 매출 크게 증가. 동해안으로 향하는 또 다른 길인 홍천 인제간 국도의 주변 식당이나 주유소 등의 매출은 크게 감소. 이 고속도로 때문에 그 고속도로 인근 상점들은 매출 증가했는데 원래 있었던 길, 동해안으로 향하는 또 다른 길인 홍천 인제 국도 주변의 식당이나 주유소 등의 매출은 크게 감소. 됐죠? 서울 천안 간 수도권 전철 연장과 고속철도 개통으로 두 지역 간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 전철 연장. 됐죠? 철도 개통으로 시간 크게 단축되면서 천안 및 인근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출근하는 직장인 수 이전보다 증가. 천안에서 수도권으로 출근하는 수 증가. 또한 수도권에서 천안 인근 대학으로 통학하는 대학생 수도 증가됐습니다. 자, 교통발전 관련된 문제지만 솔직히 쉽죠? 어렵진 않죠, 여러분? 네, 편하게 봅시다. 자, 기억으로 인해 서울 양양간 접근성이 향상되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가 개통됐으니까 당연히 접근성, 가기가 쉬워졌다. 그 소리죠. 자, 니은으로 서울 천안 간 시공간적 제약이 크게 단축됐습니다. 공간 제약이 증가한 게 아니라 줄어들었겠죠. 틀렸고요. 가에서는 교통 변화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난다. 그렇죠. 새로운 도로 때문에 그 인근 지역은 개발이 더 발전됐으나 기존에 있었던 데가 줄어들면서 크게 감소했죠. 따라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난다. 정답 5입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는 교통의 발달로 인한 일상생활권의 확대가 나타난다. 그렇죠. 시간이 단축되니까 시공간적 제약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천안에서 수도권으로 또는 수도권에서 천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이동수가 늘어났겠죠. 생활권의 확대가 나타났다. 정답은 가다라.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부 문제 끝냈고요. 자, 11번부터 20번까지 잠시 뒤에 계속 풀이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